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글쓴이는 캐서린 셰너헌, 루크 셰너헌 부부 공저입니다. 캐서린 셰너헌, 코넬 대학에서 생화학과 유전학을 전공했다. 로버트 우드 존슨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하와이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통 식물학과 건강한 요리 습관을 조사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인기 있는 강연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루크 셰너헨, 아이오와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대학 시절부터 전통 음식과 요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뿌리 깊은 영양을 연구하며 전통 음식의 4대 기둥에 대한 요리책을 집필 중이다. 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좋은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한 음식은 무엇일까? 이미 오키나와식, 지중해식은 우리에게 건강한 식단으로 자리 잡았다.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는 일본인, 유제품과 올리브 오일을 먹는 지중해 사람들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서로 달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의 장수인들은 저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 이들은 왜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는 걸까?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건강하면 그 유전자는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자신의 유전자가 병약하면 그 또한 전해질 수 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당신의 건강과 더불어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유전적 부위의 재미있는 개념 중 하나는 부모가 먹는 음식이 자녀의 외모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임신한 여성이 과도한 음주를 할 때 안면 이상과 같은 태아 발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태아의 장애 원인은 산모의 잘못된 행동과 영양 결핍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좌우된다. 음식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언어이며 정보다. 올바른 음식은 세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암과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 노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를 갖는 것, 모두 가능하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내 불량 유전자 때문이다. 난 학창 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해 왔지만 끊임없는 장애물과 맞서야 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 교정기구를 통해 끊임없이 치료를 시도했다. 대학 때는 힘줄과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다. 스포츠 닥터를 찾아갔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중단하고 쉬는 것뿐이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비로소 스포츠 닥터가 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며 단지 질병의 증상을 해결하라고 가르칠 뿐이었다. 왜냐하면 의학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와이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골격 질환을 겪었다. 이번 녀석은 과거의 경우와 완전히 달랐다. 5명의 의학 전문가도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통증은 계속되었다. 오른쪽 무릎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시술도 받았고 주사도 맞았다. 물리치료는 물론이다. 심지어 하와이 무속인까지 만났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악화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요리사인 남편 루크는 영양학 공부를 권유했다. 그는 영양의 세계에는 부자와 빈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즐겨 먹던 인스턴트 식단이 영양의 빈자를 만들었으며 치유 능력을 망가뜨렸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조언을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난 의과대학을 나왔고 영양학과 생화학까지 공부했다.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칼로리까지 철저히 계산하며 살아왔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닌가? 남편은 책 한 권을 선물했다. 앤드류 와일의 자연치유라는 책이었다. 극심한 통증이 아니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책을 펼치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메가3 지방. 저자는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듯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이 해롭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공부는 계속되었다. 우연히 내장과 기름, 미국 원주민의 식단이라는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미국 원주민이 유럽인보다 건강한 이유는 짐승을 통째로 먹는 음식 문화라는 내용이었다. 살코기를 포함해서 내장과 지방까지 모두 먹는다고 했다. 인디언 후손 존 레임 디어에 따르면 인디언 부족 간에는 종종 내장 먹기 대결이 벌어졌다고 했다. 우리는 버팔로의 내장 먹기 대결을 하였습니다. 양쪽에서 버팔로의 긴 창자 끝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내장의 가운데 부위에 도달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풀과 약초로 가득한 내장을 먹으면 약이나 비타민제 따위는 필요 없지요. 1800년대 찍은 미국 원주민의 사진에서는 그들의 균형 잡힌 얼굴과 강인한 골격을 볼 수 있다. 인디언들의 강철 같은 체력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실은 하와이에서 겪은 임상 경험과도 일맥상통했다. 하와이의 최고령자들은 증손주들이 섭취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음식을 먹고 자랐다. 의과대학의 수업에 따르면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콜레스테롤은 악명 높은 살인자다. 그리고 진실을 만났다. 의과대학에서 만난 영양학 지식은 거짓과 모순된 가설들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과학적 연구들은 미국 의학협회의 손이 아닌 인디언 부족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오늘날 저명한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유익한 영양소였다.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의학적 오류 하나만 바로잡아도 우리의 식단은 크게 풍부해질 것이다. 나는 남편 루크의 조언대로 전통 요리책을 모조리 읽었다. 전통 요리를 실천하자 손상된 유전자가 바로잡혔다. 감기에도 덜 걸리고 속쓰림도 덜하고 뱃살도 사라지고 두통도 잦아들었다. 참을 수 없던 무릎 통증도 사라졌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질병을 진단받을 때 유전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기존의 유전학자들은 질병은 무작위 돌연변이 혹은 나쁜 유전자 때문에 발병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후성 유전학의 관점은 다르다. 안경을 쓰거나 암에 걸렸거나 노화 속도가 빠르더라도 유전자는 지극히 평범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핵심은 그 유전자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전적 발현이라고 한다. 전통적 유전학에 따르면 질병은
DNA의 영구적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 생물학적 오류에 의해 중요 정보가 파괴된 유전자를 돌연변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돌연변이는 DNA가 자기 복제를 하는 동안 실수를 저질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건강은 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돌연변이가 모든 질환의 근원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의사들은 암, 당뇨병 등의 가족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유전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숙명적 시한폭탄이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행동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 전 세계의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돌연변이가 원인이 아니라 유해한 환경과 영양 결핍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유전자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은 크게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독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다. 영양 불균형은 세포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금 당신은 공기의 질을 바꾸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요소를 바꿀 수는 있다. 바로 음식이다. 1930년대 수많은 탐험가들은 괴열병 때문에 목숨을 잃곤 했다. 다음은 원주민과의 대화 일부다. 나이 지긋한 한 원주민에게 백인들에게 괴혈병 예방법을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백인은 아는 게 너무 많아 원주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내게는 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주민은 추장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1시간 정도 후 원주민은 추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내가 원주민의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슴을 잡아 어떻게 손질하는지 설명했다. 사슴의 등 쪽 신장 바로 위에는 작은 공 2개가 지방에 둘러싸여 있다. 그것을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잘라내 모든 원주민 부족과 나눈다라고 했다. 원주민이 지적한 작은 공은 부신이다. 사슴의 부신에는 비타민 C가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다.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영양학 수업보다 훨씬 훌륭했다. 영양학 교재에는 비타민 C를 과일과 채소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음식은 일종의 암호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보에는 육지와 바다의 미세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한 연료를 넘어 외부 세계의 정보와 소통하는 언어다. 이 언어는 유전자를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프로그래밍한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인공 비타민과 항산화 제품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기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해답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 유전학에서 말하는 유전은 DNA의 결합체인 유전자가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클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자녀의 발가락이 닮은 것은 전적으로 유전자 덕분이다.
유전자는 외모와 행동, 그리고 성격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유전자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유전자의 본질이 발현되는 요소는 조절할 수 있다. 발현은 숨어있던 본질이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발현 인자는 후세대에 다시 유전될 수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유전자 발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전통 요리는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뼈 있는 고기. 둘째, 동물의 장기와 내장.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 넷째, 발효 그리고 발화 음식이다. 모든 나라에서는 이 4대 기둥에 해당하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 우리는 전체 유전자의 단 2%만 사용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나머지 98%를 정크 DNA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정크라는 이름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활용도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행히 과학자들은 이 정크 DNA에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다. DNA의 2%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크 DNA는 생명 활동을 위한 중요 결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동일한 DNA를 가진 2개의 줄기세포 중 하나는 눈의 일부가 되고 다른 하나는 간의 일부가 되는 것 같은 결정 말이다. 또 정크 DNA는 수많은 화학 정보를 활용해서 유전자의 작동 버튼을 결정한다. 유전자 발현 방식이 달라지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이는 유전자가 학습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05년 에스파냐 과학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 방법을 찾아냈다. 이들은 각각 3세와 50세의 일란성 쌍둥이를 함께 연구했다. 3세 쌍둥이들의 유전자는 서로 매우 유사했으며 동일한 유전자 표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50세 쌍둥이의 염색체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처럼 녹색과 붉은색의 대조적인 색을 띠었다. 중년의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 표지는 동일하지 않았다. 단지 노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반복된 삶의 결과였다. 유전자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유전자는 항상 변화할 준비를 하는 존재다. 만일 쌍둥이 중 한 명이 흡연, 음주, 그리고 정크푸드와 같은 습관을 갖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삶을 영위했다면 이 두 사람의 DNA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 수업을 받은 것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유전자는 서서히 변화할 수 있다.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DNA를 홀대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와 매일 대화하고 있다. 이제 유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이다. 20세기 초 서구인들은 수평선 너머 초인적인 종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입씨름을 벌이곤 했다. 자주 등장한 부족은 바로 훈자족이다. 이 부족은 염소와 야크를 기르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산악지대에서 생활했던 유목민이다. 탐험가들은 이 지역을 100세 이상 장수하는 경이로운 땅이라고 주장했다.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훈자족은
수수께끼 그 자체였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의 한 유능한 치과 의사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고산 지역 사람들은 왜 건강하고 미국 사람들은 왜 건강하지 않은가? 그는 건강과 장수의 비밀을 찾고 싶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다. 그가 열망을 품게 된 이유는 치과 감염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충치, 신체 퇴화, 치아 기형과 같은 몸의 퇴화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환자들의 안면 기형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라이스 박사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질병이 필수 영양소의 결핍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오랜 치과 치료의 경험을 통해 치아 상태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실제 프라이스 박사의 확신은 훗날 후배들의 후속 연구로 증명되었다. 충치 개수는 건강을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로 쓰일 수 있다. 그는 세계 여행에 필요한 촬영 장비와 치과 기구를 풀세트로 준비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출연했던 탐험 전문가 윌러드 드밀 프라이스도 함께 동행했다. 그는 프라이스 박사의 조카였다. 혼신의 노력으로 프라이스 박사는 역사적인 기록이자 불후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바로 영양과 신체적 퇴화라는 역작이 탄생했다. 탐험의 결과는 그의 확신을 증명했다. 토착 원주민들은 충치가 전혀 없었으며 건강 상태도 매우 양호했다. 부족 전체가 건강했던 이유가 전통 방식에 따른 훌륭한 음식 때문이라는 것도 발견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토착 원주민의 치아를 관찰하며 문득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었다. 아름다운 치아는 예외 없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눈, 코, 입, 광대뼈 등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 이 조화로움은 내부의 건강함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프라이스 박사는 아래턱, 즉 하악골의 발달이 부진한 경우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치아가 약해서 음식 씹기에 문제가 생기며 충치 발생률도 높았다. 동물의 경우에도 이런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은 그가 발견한 내용이다. 모든 토착 원주민의 식단은 현대 식단에 비해 무기질이 4배에 달했다. 반면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밀가루, 설탕, 백미, 통조림, 씨앗 기름 등의 식품 영양소는 모두 최소 권장량을 채우지 못한다. 다시 말해 에스키모 원주민이 먹는 음식에는 백인이 먹는 가공 음식보다 요오드는 8.8배, 마그네슘은 7.9배, 칼슘은 5.4배, 인은 5배, 철은 1.5배, 구리는 1.5배가 많았다. 프라이스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원주민 식단에는 서구 식단보다 지용성 비타민이 10배 이상, 무기질은 최고 50배까지 많았다. 프라이스 박사는 지구 반대편 북아프리카 마사이족을 찾아갔다. 남녀 평균 신장이 177cm이며 남성들은 190cm를 넘는 경우가 흔했고 사자를 사냥하는 용맹한 부족으로 유명했다. 마사이족은
소를 키우는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소를 키우는 목적은 주로 젖과 피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10년을 학습했다. 시기별 날씨에 대한 정보,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는 법, 우수한 소의 혈통을 골라 번식시키는 법, 고통 없이 소의 피를 뽑는 기술 등을 망라했다. 마사이족은 과일과 곡물을 거의 먹지 않았다. 과일과 곡물은 노인들이 가끔 먹는 음식이었다. 마사이족의 주식은 생우유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사이족 우유는 저온 살균 우유보다 뇌를 구성하는 인지질이 무려 5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유 생산량이 낮은 건기에는 우유에 소의 피를 첨가했다.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블랙풋 부족 여성들은 순산을 위해 임신 전과 임신 중에 버팔로의 창자와 생선알을 즐겨 먹었다. 이를 통해 지용성 비타민과 오메가3 섭취량을 높였다. 피지섬 주민들은 특별한 새우를 잡기 위해 먼 바다까지 가서 사냥했다. 부족 관습에 따르면 완벽한 아이를 낳는데 새우가 특히 효과적이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한 선조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대다수가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에 결핍되어 있다. 필자를 찾아오는 환자 중 다수는 피부 건조증에 걸리거나 멍이 잘 들거나 콧물이 자주 나거나 지렴에 걸리거나 소화기 계통에 경련이 일어나는 등 영양 부족으로 인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커다란 비용 지출 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고 방목해서 키운 육류를 구입하면 된다. 진짜 음식을 구입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최고의 음식 하나를 물어본다면 바로 내장육이다. 미국인들은 내장육을 잘 먹지 않는다. 하지만 내장육은 비타민의 보물 창고다. 필자도 과거 꾸불꾸불하게 생긴 내장은 고양이와 개의 먹이라고 생각해왔다. 농부와 사육사는 건강하게 자라던 동식물에게서 어느 순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곧바로 영양 환경을 살펴본다. 만약 암말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의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다면 수의사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바로 인지한다. 그리고 말이 무엇을 먹었지? 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은 좀처럼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허리 디스크, 관절 기형, 자폐증,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을 진료하면서도 영양과 질병의 방정식을 모른 척한다. 발달 이상을 겪는 아이들은 유전적 질병과 장기 기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집단이다. 학습장애와 질병도 자주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무려 1,100만 회가 넘는 성형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외모의 구조를 변화시킬까? 정답은 없다. 의사 각자가 가진 미적 기준과 경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상적인 얼굴에 대한 보편적 기준은 왜 없을까? 그것은 아마도 복잡성 때문일 것이다. 이 복잡한 세계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다. 바로 스티븐 마쿼트 박사다. 어느 날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틀 후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얼굴이 망가진 여성을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질문이 밤새 그를 괴롭혔다. 환자가 수술 결과에 만족 못하면 어쩌지?
문득 그는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규칙과 기준이 왜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유명 미술 작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스케치를 하고 골똘히 고민을 했지만 아름다움의 법칙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후 건축, 미술, 음악 등의 분야에서 아름다움의 법칙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의 공통 분모를 찾아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학이었다. 아름다움의 중심에 숫자, 즉 피보나치 수열이 존재했다. 피보나치 수열은 1, 1, 2, 3, 5, 8, 13, 21과 같이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다음 숫자에 합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피보나치 수열에 연속되는 숫자 두 개 중 작은 숫자를 큰 숫자로 나누면 그 결과값은 1.618033988이 된다. 이 결과값이 익숙하지 않은가? 이 숫자는 그리스와 이집트인이 추구했던 완벽한 균형이다. 고대 건축물의 신비스러움은 이 황금 비율에 기초하고 있다. 황금 비율을 나타내는 기호는 그리스 문자 파이다. 완벽한 얼굴을 찾던 마코트 박사는 이 황금 비율 파이를 통해서 동적 대칭이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사물 또는 공간 안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대칭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좌우 대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황금 분할 방식으로 나누어 완벽한 형태의 비대칭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적 대칭이다. 이 방식이 완벽하다고 하는 이유는 작은 부분 대 큰 부분의 비율이 큰 부분 대 전체의 비율과 같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동적 대칭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며 균형 잡힌 대칭으로 이해하면 된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동적 대칭이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곡선, 나선, 회오리 모양, 반복되는 숫자. 이러한 패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생물 수학은 자연을 수리 모델에 입각해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응용하는 학문이다. 자연을 이루는 여러 요소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생물 수학은 살아있는 생물을 넘어서 인간의 얼굴에도 파이와 피보나치 수열이 암호화되어 있음을 확인해 준다. 솔방울 모양, 곤충의 몸통, 앵무조개의 나선형 껍데기, 손가락 뼈, 치아의 고른 크기 등 성장 혹은 생장하는 모든 것의 형태는 파이에 기하학에 의존하고 있다. 식물이 싹을 틔울 때 햇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도 파이의 기하학 덕분이다. 실제 식물의 줄기와 꽃잎, 뿌리 등의 90%가 나선형 생장을 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잎차례 현상이다. 잎차례는 식물의 잎이 줄기의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는 모양을 말한다. 보통 잎차례의 각도는 137.5도 황금각에 수렴한다. 일명 수상돌기형 생장이라고 부른다. 놀라운 사실은 나뭇잎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상돌기 패턴이 뇌의 신경세포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신경세포들은 동적 대칭을 이루며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 사이먼 싱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반복적인 패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 패턴들은 우주 자체의 기본 구조와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왜 식물잎의 생장 패턴을 뇌신경 세포 안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까?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기본 공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서로 연결된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자극을 받을 때 진동하는 횟수를 기반으로 한다. 파이는 뇌가 더욱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신경세포들이 최대한 동적 대칭을 하고 있어서 복잡한 지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얼굴에도 근본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면 아름다운 얼굴은 동적 대칭이라는 황금 비율이 구현된 것이다. 하버드 대학 낸시 에트코프 교수는 아기는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계속해서 응시하곤 한다. 이는 인간이 학습을 통해 아름다움을 인지한다는 상식을 조용히 반박하는 사례이다 라고 주장했다. 즉,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능력은 뇌 안에 이미 고착되어 있다는 말이다. 유아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기들이 대칭률이 높은 얼굴을 더 오래 응시하며 더 빨리 인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찰은 우리의 뇌 구조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패턴이 존재함을 말한다. 이러한 뇌의 패턴은 사춘기의 성적 대상을 고를 때 그대로 적용된다. 얼굴의 모든 곡선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며 파이의 비율에 따라 조율된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동적 대칭을 갈망한다. 우리가 매력적인 성적 대상을 찾는 이유는 몸의 중추신경이 완벽한 얼굴을 갈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마네킹을 제조하는 알바사의 연구에 따르면 관능적인 곡선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다. 낸시 에트코프 교수는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은 유전적 변종이 되었다 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움은 우연도,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아름다움은 자연의 필연적인 산물, 즉 수학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한 상태를 말한다. 물리학 법칙은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 중에서 육각형의 결정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최적의 영양 환경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유전자가 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최적의 조건들이 유년기 내내 계속된다면 생물학 법칙에 따라 결국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거주하는 하와이에는 4대가 함께 진료받으러 오기도 한다. 세대별 음식의 영향력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농장에서 태어난 증조 할머니가 시력이 좋고 영구치를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피부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것 같은 이목구비를 감싸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중에서 증조 할머니가 가장 건강하다. 얇은 진료 기록이 이를 증명해준다. 반면 가장 어린 손자녀는 주의력 결핍 장애, 천식, 피부질환, 중이염 같은 현대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손자녀들은 신체의 이상 증상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리적 퇴화 현상은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많은 의사가 불임을 호소하는 부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후성 유전학에서 이미 예견한 일이다. 모유 수유 기간은 짧아지고 있고 영구적인 유통기한이 보장된 정제 가공식품은 아이들의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한 아이들은 더 빨리 늙을 것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더 호소할 것이며 신종 질환에 더 걸릴 것이다. 해결책은 음식이다. 특히 아이의 유전적 잠재력을 파괴하는 당과 씨앗 기름을 피해야 한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먹지 말자는 말이다. 1930년대 중반 프라이스 박사는 페루 문명의 발상지로 향했다. 목적은 영양 상태가 턱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미라가 발견된 지역으로 달려갔다. 흙 속에는 무려 1,500만 구에 달하는 미라가 묻혀 있었다. 건조한 모래와 장맛비 덕분에 최상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미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쳐 놓은 상태였기에 미라들이 미리 인사를 하러 나온 것만 같았다. 사방에 온통 하얀 두개골이 흩어져 있었다. 프라이스 박사가 미라의 두개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치아 및 치열궁 기형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프라이스 박사는 이러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페루 고대인 1276명의 뼈를 연구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에 직면했다. 치열궁 기형을 앓고 있던 페루 고대인의 두개골을 단 한 개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페루 도시의 거주민을 방문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결과를 만났다. 페루 도시인의 얼굴은 균형 잡힌 패턴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두개골에 슬픈 잔상을 남긴 것이다. 인류학 문헌은 골격과 식단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알래스카에서 해안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내려와 정착했다. 그 뒤 육류 섭취가 줄어들자 단 몇 세대 만에 평균 키가 남성 13%, 여성은 9%가 줄어들었다. 뇌 크기는 남성은 10%, 여성은 5% 줄어들었다. 신체의 퇴화는 왜 일어났을까? 퇴화의 시기는 인구 과잉 시기와 일치한다. 4,000년 전은 본격적으로 곡물 재배가 시작된 시기이다. 인구 과잉은 1인당 음식 섭취의 양을 대폭 줄어들게 했다. 이 시기는 또한 토기 사용 시기와 일치한다. 토기는 농업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남아메리카에서 농작물을 처음 재배한 안데스 산맥 최남단의 화석 기록을 보면 농부들의 두개골 및 안면 크기가 수렵 채집인보다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인류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식단의 변화가 인류의 성장 변화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 인류는 수렵 채집인에서 농부로 전환함에 따라 신체의 퇴화를 경험했다. 영양학을 다루는 인류학자들은 수렵 채집인은 정착을 통해 농업에 종사했던 후손보다 풍부한 음식과 영양을 다양하게 즐겼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 인류학자 마샬 살린스 교수는 수렵 채집인의 공동체를 풍요 사회의 원조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생 토착 원주민들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족이 사흘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루 동안 모았다. 그 후에는 막사에서 쉬거나 자수를 놓거나 다른 막사를 방문하거나 손님들을 맞이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사일은 매일 1에서 3시간 동안만 했다. 주로 요리, 땔감 모으기, 물 깃기 등을 했다. 이러한 생활 리듬은 1년 내내 계속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1만 년 동안 동아프리카 중앙지구대에서 살아온 수렵 채집 유목민
하자족의 20세기 초 일상을 인류학자가 직접 묘사한 것이다. 수렵 채집인의 느긋한 일상과 여유로운 모습은 수많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수렵과 채집을 하려면 계절에 따라 식량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한다. 반면 농사를 지으면 정착 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 인류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했고 신체의 성장은 퇴보하였다. 퇴보의 결과로 농업 인류의 키는 수렵 채집 인류보다 작아졌다. 신체적 퇴화가 벌어진 것이다. 프라이스 박사는 페루의 모래밭에서 인류의 완벽한 두개골을 발견했다. 그리고 현대 페루인의 두개골이 급격하게 비례성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고대와 현대 인류의 차이는 바로 비례의 상실이다. 건강과 아름다움은 비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례의 불균형은 몸의 기능을 망가뜨린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인류의 두개골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시점이 바로 100년 전이라는 사실이다. 인류는 100년 전부터 치아가 손상되고 두개골의 비례가 무너져 내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 수수께끼의 해답은 역사책이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쓰인 요리책에서 찾을 수 있다. 개와 고양이 사료 봉투의 뒷면을 본 적이 있는가? 성분명에는 빼곡하게 옥수수가루, 콩가루, 식물 경화유, 육분 및 단백질, 합성 비타민 등의 재료가 적혀 있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가?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양한 모양과 질감으로 재가공하고 설탕과 화학 조미료를 입히면 멋진 가공식품이 탄생한다. 도넛, 빵, 그리고 시리얼의 차이는 씨앗 기름과 설탕의 함량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 시리얼과 라면은 유사하다. 약간의 소금을 추가하면 바삭한 과자가 된다. 토마토 조각을 추가하고 단백질 분말을 뿌리면 인스턴트 파스타가 탄생한다. 여기다 고기 부산물을 한 줌 넣으면 바로 반려동물 코너에 있는 A급 동물 사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쇼핑카트에 왜 가공식품을 담을까?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섭식 활동의 대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불과 100년 만에 진짜 음식에서 가짜 음식으로 급격한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저렴하고 편리한 인스턴트 식품이 식탁을 빠르게 점령했다. 10년 전 누군가 심장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면 주저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미국 의학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 단체들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나를 오랫동안 괴롭힌 난제가 있었다. 내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고령 환자는 평생 버터, 달걀, 고기를 먹었음에도 어째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콜레스테롤이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지금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동물성 지방은 정말 건강을 파괴하는 원흉일까? 과학적 연구들은 정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듯하다. 콜레스테롤이 무죄라는 의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1958년
CBS 뉴스 더 서치 스튜디오에 한 남자가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을 살해하는 주범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0명 중 5명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범인은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이 남자에게 심장병 예방에 대한 조언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장병을 구원할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바로 안셀 키즈 박사다. 하지만 그는 심장학자도 의학 박사도 아니었다. 갯장어를 연구해 1930년대 생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양학자로서 자격을 얻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군대에서 전투식량을 만드는 업무를 맡은 데서 비롯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미네소타 공중보건국은 안셀 키즈를 고용했다. 그는 처음 참석한 과학회의에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나라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통계 자료가 워낙 엉성했기에 전문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그는 과학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마가린과 같은 인공 지방을 제조했던 식품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업계는 그의 주장에서 마가린 판매를 늘릴 수 있는 묘수를 발견했다. 대중이 버터, 고기 등의 동물성 지방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씨앗 기름을 변형시킨 마가린이 폭발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 예측은 적중했다.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 마가린은 상품 진열대를 빠르게 점령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운 소규모 농장에서 굳이 신선한 음식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인공 지방은 가격도 저렴했으며 유통기한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1961년 식이 심장 가설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이 날카로운 검증으로 그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는 심근경색 발병률의 주범으로 동물성 지방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여러 실험에서 동물성 지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적용했던 걸까? 놀라지 마시라. 그것은 씨앗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이었다. 마가린의 주성분은 트랜스 지방이다. 무려 48%. 씨앗 기름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동물성 지방으로 야바위처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완전히 조작된 실험이었다. 불행히도 대중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 저지방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지만 심근경색은 보기 드문 질병이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저지방 캠페인이 실시된 후 한 세기 동안 버터 소비량은 1인당 연간 8kg에서 1.8kg으로 무려 75%가 줄었다. 반면 씨앗 기름의 소비량은 1인당 연간 5kg에서 27kg으로 무려 500% 증가했다. 1900년대에는 심장질환이 보기 드문 질병이었으나 1950년에는 심장질환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망 원인 1위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잠시 잊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천연지방 소비량은 감소하고 가공지방 소비량은 증가했다. 그런데 심장질환은 훨씬 높아졌다. 이런 상황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포화지방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바로 씨앗 기름과 당이 그 주범이다.
좋은 지방은 최상의 음식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토착 원주민들은 천연 동물성 지방을 즐겨 먹었다. 지금까지도 의학계는 우유와 육류에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화살의 방향은 완전히 틀렸다. 그들이 겨냥해야 할 표적은 나쁜 지방과 당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나쁜 지방을 피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천연지방을 섭취하고 가공지방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 동물성 지방으로 완성된 식사는 우리에게 맛과 영양소를 함께 선물한다. 그래서 버터가 들어간 음식이 그토록 맛있는 것이다. 동물성 지방에는 식욕 억제 기능, 즉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지만 씨앗 기름은 식욕 억제 기능이 없어서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씨앗 기름은 옥수수, 콩, 해바라기씨, 카놀라, 목화씨, 홍화씨, 쌀겨, 포도씨에서 추출한 지방이다. 카놀라유 업계는 자신들의 제품이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 업계는 카놀라유에 항염증제인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오메가3는 열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변형된다. 카놀라 씨앗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산소에 반응하는 약한 고리, 즉 이중결합이 3군데나 있다. 당연히 산화가 매우 잘 일어난다. 씨앗 상태에서는 오메가3가 풍부할 수 있지만 가공 처리한 카놀라유는 산화된 독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씨앗 기름이 많이 함유된 식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아무리 많은 항산화제를 섭취해도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거의 모든 뇌 질환을 일으키며 뇌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씨앗 기름이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교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 1997년 대만 연구자들이 발표한 산화된 튀김 기름이 쥐의 비장세포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다. 6주 동안 실험을 진행한 뒤 쥐의 면역체계 기능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감자튀김에 사용된 기름을 섭취한 쥐의 백혈구가 현저하게 과잉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산화된 기름 섭취가 알레르기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씨앗 기름은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백혈구가 아군을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공격은 궁극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 파킨슨병과 같은 자가 면역성 뇌 질환을 유발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경퇴행 과정도 자가 면역 공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씨앗 기름과 설탕이 가득한 음식의 공통점은 모두 가공식품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가공식품을 줄이면 자동으로 씨앗 기름과 설탕 섭취를 줄이게 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체가 처리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오랜 시간 설탕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당 섭취의 결과가 재앙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당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피해가 한층 더 막심했다. 과도한 당은 호르몬 신호를 방해한다. 영양소의 운반 통로를 막아서 뼈와 근육을 약화한다. 신경 정보 전달 체계도 방해하여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치매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과도한 당은 힘줄과 관절을 딱딱하게 만들어 관절염을 일으키며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서 노화를 앞당긴다. 또한 백혈구가 정상세포와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판단 기능에 혼란을 준다. 이러한 혼란은 암과 감염병에 대한 발생 확률을 높인다. 나는 대학에서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매일 2시간씩 훈련하며 수천 칼로리를 연소했지만 기숙사의 영양가 낮은 식단 때문에 뱃살 비만과 당뇨병 초기 증상에 시달렸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말이다. 신체 지수는 키 162cm, 체중 56kg으로 지극히 정상이었다. 하지만 허리 라인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번씩 했음에도 몸매는 꼼짝하지 않았다. 바위처럼 단단한 뱃살은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씨앗기름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반갑지 않은 상징이다. 비로소 좋은 식단을 시작한 35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복부지방에 빠져 여성적인 허리 라인을 갖게 되었다. 보너스로 키는 2.5cm나 더 커졌다. 과도한 당은 모든 세포 활동에 손상을 입힌다. 임산부가 당뇨병이 있으면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10배나 높아진다. 미국은 임산부를 포함해 수천만 명이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당이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다. 강렬한 달콤함은 코카인의 보상을 넘어선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당 수용체는 당 섭취가 부족했던 초기 인류부터 발달했다. 인류는 과도한 당과 맞지 않는다. 과도한 당은 이 수용체에 비정상적인 자극을 주며 뇌의 중독 가능성을 높인다. 당은 아편 물질과 동일한 반응을 불러온다.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당이 풍부한 과일 주스, 탄산음료, 달콤한 시리얼, 그리고 과자와 사탕을 먹인다면 아이를 망치는 부모가 되는 셈이다.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싶은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체중을 감량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음식의 4대 기둥을 지켜라. 뼈 있는 고기는 뼈 발육인자와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 아이의 뼈와 관절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성인은 골다공증 예방과 부드러운 관절을 얻을 것이다. 인공 영양제를 아무리 골라 먹는다 해도 사골 국물만큼 건강을 강화하지는 못한다. 내장육은 뇌를 구성하는 지방과 비타민을 공급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건강한 뇌를 위해 내장육을 지속해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활생균으로 가득한 발효 음식은 장에 침투하는 병원균을 막아내며 감염과 알레르기 증상을 방지함으로써 항생제 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활생균은 온갖 종류의 비타민을 자체 생성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것이다.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는 텅 빈 칼로리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발화된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건강한 빵과 밥을 즐길 수 있다. 신선한 음식이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제는 캡슐에 담긴 영양 보충제와 비교할 수 없다.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 요리를 통해서 유전자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낭독하려고 표시해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절반도 채 읽지 못했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건강한 음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건강한 음식은 크게 네 종류인데 첫째는 뼈 있는 고기, 둘째는 동물의 내장육, 셋째는 채소와 과일, 넷째는 발효식품 혹은 발화식품입니다. 뼈 있는 고기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우리의 뼈의 장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소고기 곰탕, 설렁탕 등이지요. 동물의 뼈를 푹 고아서 그 국물을 먹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요즘 채식지향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과일과 채소, 된장찌개나 청국장 등의 발효 음식 위주로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이죠. 오늘은 고등어 구이를 먹었지만 보통은 순댓국이나 뼈의 장국을 한 그릇 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동물의 내장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면 뭐니 해도 내장탕이 대표적이죠. 혹은 곱창이나 돼지 부속 볶음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소간도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이 책에도 소 생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혼자 바다에서 오랫동안 표류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생선을 잡아서 살코기 위주로 먹었지만 나중에는 내장이 먹고 싶어서 내장을 먼저 먹었고 실제로 내장이 아주 맛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장 속에 그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책에 나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내장 먹기 대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순대 먹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먹는 순대나 혹은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소시지도 원래는 내장 음식입니다. 세 번째 채소와 과일, 그리고 네 번째 발효 음식 혹은 발화 음식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먹는 전통 음식이죠. 특히 김치와 된장찌개, 청국장 등이 그렇습니다. 요즘 배추가 너무 비싸서 오늘 제가 먹은 점심에는 양배추로 만든 김치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김치라는 놀라운 발효 음식을 만들고 물려준 조상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핵심 중 하나가 후성유전학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우리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들조차 50세가 되었을 때 건강 상태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결과가 우리의 자손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나의 몸을 결정하고 생각은 나의 정신을 결정하며 생활 습관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현명한 생각을 하시고 유익한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에 제가 공부한 명상과 마음 경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행사 안내문과 함께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